타인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8장. 제시카가 자신의 인생에서 이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세 가지의 중요한 생각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단계에 있었다. 첫째, 그녀는 미치지 않았다. 그녀는 공동의존자였다. 알코올 중독이나 강박 장애는 정확하게 가족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병적 상태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것을 공동의존이라 부른다. 두 번째, 일단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내재화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공동의존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는다. 그것은 폐렴에 걸리는 것이나 파괴적인 습관에 놓이게 되는 상황과 유사하다. 일단 당신이 공동의존에 빠져들게 되면 당신은 계속 그 상태에 놓이게 된다. 만약 당신이 공동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당신은 삶으로부터 공동의존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공동의존은 이미 당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속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이 공동의존자라면 당신만의 회복 또는 치료의 과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공동의존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의존과 그것에 동반되는 태도, 느낌,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유익하다. 나아가 공동의존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이해하는 것도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 나는 제시카가 행복을 찾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그녀는 훨씬 나아졌고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다. 당신 또한 제시카처럼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는 공동의존자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내가 그런 기질을 아주 조금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공동의존자임을 고백하는 표현이다. 나는 퇴근길에 서너 잔의 맥주를 즐기는 남자들과 결혼하지 않는다. 나는 직업을 가질 생각이 없는 남자들과 결혼한다. 알아논 모임의 회원. 당신은 제시카의 이야기를 마치 당신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제시카의 이야기는 공동의존의 극단적인 예지만 나는 그런 경험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제시카의 상황이 공동의존의 유일한 유형은 아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공동 의존자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공동 의존 상황들이 존재한다. 몇 가지의 사례를 더 들어보겠다. 잘생기고 기품 있어 보이는 40대 초반의 제럴드는 자기 자신을 일에서는 성공했지만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한 남자라고 부른다.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제럴드는 많은 여성들과 데이트를 즐겼다. 그의 인기는 대단했고 그는 좋은 조건을 갖춘 결혼 상대자였다. 하지만 그가 대학 졸업 후 리타와 결혼했을 때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놀라 쓰러질 정도였다. 제럴드가 그때까지 만난 여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 리타는 제럴드를 가장 괴롭히는 유형이었기 때문이었다. 리타는 제럴드와 그의 친구들에게 차갑고 적대적으로 대했고 제럴드와 공감하는 부분들도 거의 없었으며 제럴드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아니었다. 결혼한 지 13년째가 되던 해, 지난 몇 년 동안 의심했던 일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제럴드는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리타는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들을 사귀었고 예전처럼 알코올과 여러 마약에도 손을 대고 있었다. 제럴드는 극도의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2달 남짓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시간을 보낸 그는 다른 여성과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그녀는 아침부터 시작해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몇 달 동안 제럴드는 걱정하며 그녀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술을 마시는 이유가 자기 때문은 아닌지 고민하면서 그녀의 음주 문제를 통제해 보려고 했다. 결국 제럴드는 그녀가 술을 끊지 못하자 화를 냈고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녀의 아파트로 이사하기까지 했다.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제럴드는 그녀 또한 약물 의존자일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제럴드는 다시 많은 시간을 들여 여자친구를 걱정하는 일에 매달렸다.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점검했다. 알약이나 다른 증거들을 찾기 위해 그녀의 지갑을 샅샅이 뒤졌고 그녀의 행적들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도 했다. 제럴드는 때때로 그녀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 보기도 했다. 그렇게 제럴드는 분주한 삶을 살았고 편안한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문제야. 문제는 나에게 있어. 제럴드는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문제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다가 그는 불현듯 일시적으로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조언을 구하고자 약물 중독 상담가를 찾아갔다. 그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죠. 우리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죠? 왜 이런 일들이 항상 저에게만 일어나는 걸까요? 제럴드는 상담가에게 이렇게 물었다. 저를 여자들로 가득 찬 방에 보내보세요. 아마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심란하고 가장 저에게 못되게 구는 여자와 사랑에 빠질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여자들은 도전 이상의 어떤 자극을 주죠. 만약 어떤 여자가 내게 잘해준다면 저는 흥미를 잃어버릴 겁니다. 제럴드는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제럴드는 자기 자신을 술을 마시고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분위기에 맞춰 적당히 술을 마시는 그런 유형의 음주자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상담가에게 한 번도 마약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가족 중 40대 후반의 형은 이미 10대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였다. 또한 제럴드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지나치게 과음하는 편이었을 거라고 마지못해 인정했다. 상담가는 가족의 알코올 중독이나 과음이 제럴드와 그의 인간관계 형성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어떻게 그들의 문제가 제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형은 만나지도 않습니다. 서너 번의 상담을 받은 후 제럴드는 자신을 공동 의존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럴드는 공동 의존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제럴드는 자신의 인간관계로 인해 당면하게 된 문제에 대해 분노하는 감정이 사그라지자 상담을 그만두었다. 제럴드는 여자친구의 약물 의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동안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제럴드는 자신의 불운이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제럴드의 문제는 운이 나빠서일까 아니면 공동 의존일까?